이번 시간은 제33강 칸트를 배워보도록 하죠. 이제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서양 요리 사상이 19세기 갑자기 내 얼굴이 어디였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꼭 화면 얼굴 내보내야 되는가? 이 무슨 근자감이냐? 근거 없는 자신감이냐? 많은 비판을 듣고 있지만 뭐랄까 이 아이콘이죠 한마디로. 이 인강이 나의 것이다. 따로 표시할 적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얼굴을 찍어버리니까 그냥 내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보기 싫은 얼굴 전에 말했지만 화면에 포스트 하나 붙이세요. 그럼 안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얼굴 나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요즘 웹캠 프로그램 좀 바꿨는데 웹캠이 한 발짝 늦네요. 한 박자 약간 늦죠, 그렇죠?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어차피 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실 아니까. 자, 관념론과 공리주의. 일단 이 19세기에는 이제 이게 각각 이 합리론과 경험론, 대륙의 합리론과 이 영국의 경험론이 각각의 이제 각각 발달하게 되는데, 다른 장르로 이제 대륙의 합리론은 뭐 독일의 관념론으로 발달하게 되고, 영국 경험론은 영국 공리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관념론 뭐냐? 관념 즉 정신이 물질에 앞선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 사회를 중시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담고 있는 사람들이 칸트와 헤겔이고요. 반면 영국 공리주의는 휴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쾌락을 나는 행위가 좋은 행위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의입니다. 이것은 벤담비죠. 굉장히 경험적인 측면이 강하죠. 경험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 아까 보면 알겠지만 쾌락을 중시한다. 이것도 어떤 경험론적인 그 이성보다는 경험 감각적인 것을 중시하는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이 중에서도 누구 칸트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내용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먹지 말고. 이제 칸트를 보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상주의라 불러요. 도덕이라는 것에 순수한 이상을 추구한다면서. 그러니까 이상이란 인간의 이상이다. 인간은 도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이상이고, 따라서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굉장히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에 쓸데기 없는 다른 어떤 부차적인 것들 다 떼버리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 순수한 모습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결과적인 이런 거 부수적인 거 다 떼버리는 겁니다. 부수적인 걸 한번 제거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칸트는 목적으로서 인간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그 자체로 목적이고 결코 수단화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등장이 되는 이런 표현, 목적과 수단 관계,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적이란 것은 보다 고상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고, 하면 수단이란 것은 좀 저급하죠. 약간 저급하고, 어떤 목적이라는 가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외재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목적이 바뀌면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수단화된다 라는 얘기. 그래서 목적으로서 도덕이다. 도덕은 그 자체에서 당연히 도덕도 어떻게 봅니까? 칸트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도덕도 목적적인 것으로 봅니다. 수단이라서는 안 되겠죠. 수단이 아까 말했지만 도덕은 목적이냐 수단이냐, 당연히 목적적이어야지 좋다는 거죠. 이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은 그 자체에서 목적이고, 인간의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인간의 그 이상, 인간의 추구하는 그런 이상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덕은 순수해야 하며 결코 수단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이 수단화되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러나 수단화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거부하는 내용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도덕을 수단화하는 내용부터 먼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선의지라는 거죠. 선의지는 뭐냐? 말 그대로 그 자체로서 목적인 선한의지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어떤 내용이냐?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의지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다. 선의지, 순수하게 어떻게 선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의지가 선의지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자신의 욕구 혹은 결과적 이익, 맞죠? 감각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도덕을 행한다고 봅니다. 친구를 도와준 이유는 친구로부터 나중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알겠죠? 혹은 착한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혹은 심지어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맞죠?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 뭐냐? 뭐 좀 전적인 이유는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건 결과의 이익이죠. 아니면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심지어 나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들이 실제 도덕을 뭐 하는 겁니까? 그러한 다른 목적들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도덕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어야 됩니다. 도덕이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오직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이 행동을 한 이유가 어, 어떤 결과적 이익, 맞죠? 혹은 나의 감정을 위해서 나의 욕구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들의 수단을 도덕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면 도덕적 행위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선의지 때문에 하게 되겠고 따라서 순수한 선의지에서 한 행동하지 않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도덕적 행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좀 비도덕적인 겁니다. 에이, 그냥 이익을 위해서 했구만. 이건 너의 감정 만족을 위해서 했구만. 도덕적이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욕구에 따른 행위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기 싫으면 또 안 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했다. 그럼 만족감을 주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죠. 또 하나 이익을 주는 행위를 추구하게 되면은 만약 이익이 없다면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인간은 실제 결과의 이익을 완전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따져봤을 때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결코 다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뭐만 순수하게 선만 추구해야 됩니다. 선의지만이 우리 도덕적 행위의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의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덕을 수단화하게 되면 결국 도덕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행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예. 다음 의무 얘기할 수 있겠죠. 의무.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아까 했겠지만 가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이거 좀 봉사활동 하기 싫은데 봉사활동 점수 이미 다 채웠는데 그렇죠? 아, 나 별로 가기 싫은데 하고 뭐 친구가 뭐 하자 그러면 아, 도와주기 싫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쉽게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원래 일종의 의무로서 느끼게 합니다. 의무. 우리 의무 뭐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것처럼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가 있죠. 이런 의무는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도덕은 일종의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의무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도덕이라는 행위는 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 뭐냐? 말 그대로 이것은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아 행위자는 쏟는 필연성이라고 칸트 적어놨어.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런지 좀 이해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 어떤 감정을 가져오든 간에 그것이 도덕적일 수 있도록 행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법칙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혹은 이익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란 겁니다. 당연히 의무라는 것은 일종의 명령이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지는 명령인데 하는데 이 명령의 특징이 뭐냐면 정언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까 봤지? 도덕은 일종의 의무의 형태로 나타나면 이것은 즉 스스로에게 일종의 명령을 부여하는 것인데 근데 특이한 게 정언 명령의 의미가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흔히 말하는 조건이 뭡니까? 이 조건의 내용이 보통 우리 보면 알겠지만 어떤 조건의 내용들이 보통 이 이익 네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혹은 뭐 만족감 이런 아까 봤던 그런 것들 욕구 이런 것들 조건이라는 것이 붙게 되면 그게 곧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익 혹은 만족감의 대상들. 그래서 도덕을 이익과 만족감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없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명령을 우리는 정언 명령이라 하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형식이 되겠죠.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그냥 하지 마. 그건 선한 행동이 아니니까. 이거죠. 네. 반면 가언 명령은 조건이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마. 왜? 신뢰를 잃기 때문이지. 남한테 신뢰를 잃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도덕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수단이 되는 거죠. 도덕이 수단화돼 버린다는 거죠. 조건이 붙게 되면. 따라서 도덕은 그냥 무조건 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명령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은 정, 언, 명, 령이라는 거. 반대는 가언 명령이다. 이해가지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도덕은 언제나 지켜야 되는 당위. 언제나 지켜야 되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말이 당위입니다. 당위. 그래서 당위적 명령이다. 그래서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형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은 정언 명령이다.
도덕 법칙.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러한 당연히 의무라는 것은 지키기 힘들 것이고, 따라서 일종의 법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칙으로.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법칙인 것처럼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덕을 그래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칙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도덕은 일종의 법칙인데, 우리 말다시피 법칙이란 말은 언제 씁니까? 물리 시간에 쓴단 말이죠. 물리 시간에. 물리 시간 혹은 뭐 수학 시간에 쓰는 겁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실제 이것은 예외가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 그렇죠? 자연의 자연 법칙인데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르고,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근데 도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아까 느낀 것처럼 도덕이라는 것도 마치 그것이 필연적인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예외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적인 이유, 목적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필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을 뭘로 여겨야 되냐? 일종의 법칙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도덕이라는 것은 법칙이다. 즉 도덕 법칙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필연성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냐? 우리의 필연성의 인식 방식, 즉 자연에서 법칙을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이 뭐였습니까? 이성이죠. 맞죠? 알겠습니까? 우리 스피노자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필연적인 인간관계, 필연적 법칙을 인식하는 능력은 이성입니다. 마찬가지죠. 도덕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이러한 필연성의 능력,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이하게 도덕 법칙은 당연히 특이한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도 법칙이니까 당연히 필연적인 것일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필연적인 것을 인식하는 능력은 이성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도덕 법칙을 인식하는 능력은 이성이죠. 알겠습니까? 도덕 법칙을 인식하는 능력,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는 능력이 이성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성은 필연성을 인식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도덕 법칙이라는 것도 법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연적인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성이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 합리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도덕 법칙은 인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특이하죠? 실제 도덕 법칙은 인간만이 쓰는 겁니다. 실제 동물은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연계의 법칙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외가 없어야 되고 모든 존재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무엇의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하지만 마치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필연적이죠. 왜냐하면 이성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자연의 법칙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주어진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인식하죠. 반면에 도덕 법칙은 반면에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똑같이 이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필연적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는 것이죠. 쩔죠? 난 쩔던데. 이해하면 쩔고 이해 못하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연속 굉장히 난해지고 있습니다. 전 더 밀고 나간 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법칙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의미가 커요. 우리 함부로 쓰지만 도덕 법칙은 필연적인 거고, 따라서 필연성은 이성으로 인식하든지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도덕 법칙은 인간만의 것이니까 아마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 아, 기가 막힌 생각이다.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그래서 칸트가 인정받는 거죠. 예.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 도덕이란 겁니다.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법칙, 도덕이란 거죠. 정말 도덕하게 있어 칸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그래서 도덕 법칙은 다음 같은 명령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덕 법칙 3개 있어요. 칸트 책에 써있는 게. 첫째, 보편성의 법칙입니다. 네가 그것을 동시에 보편적 법칙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행위하라.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다음, 목적성의 법칙. 내 인격 안에서의 인격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인격 안에 인간성까지 결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수단인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해라. 길다. 보면 알겠지만 보편성의 법칙은 그냥 이게 키워드입니다.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게 보편적인 법칙 키워드고, 목적성의 법칙 당연히 이런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대하라고?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사용해라. 이 말 때문에 목적성의 법칙입니다. 키워드죠. 보편적 법칙을 삼으려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행해라. 목적성에 따라서 행해라.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율성의 법칙. 의지가 자기 준칙이에요. 스스로 법칙을 어떻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라.
우리 아까 말했지만 보호 법칙은 누가 만든다고? 내가 만든다고. 사람이 만든다고. 사람이 만드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만든다고? 내가 만든 내가. 이 도덕 법칙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고 내가 제어한다. 내가 만들고 내가 지킨다. 스스로 지킨다. 이걸 뭐라냐? 우린 자율이라 하죠. 그래서 자율성의 법칙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떻게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서 자율이죠. 그래서 세 개도 법칙은 각각 보편성의 법칙, 목적성의 법칙, 자율성의 법칙인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맨 처음 보편성의 법칙입니다. 보편성의 법칙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보편성의 법칙, 보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라.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성적 존재가 추구할 수 있는, 즉 그런 보편적인 행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성의 법칙입니다.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보편성 법입니다. 승관적으로 만든 노래인데 정말 좋네요. 다음에 노래 만들어야지. 목적성의 법칙이다. 사람은 뭐다? 목적이다, 수단이다. 수단 뭐 아니고 수단하면 큰일 나지. 목적이란 거죠. 수단으로 대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끔 내가 뭐 사람을 고용할 때도 그럴 테니까 사람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돈 주고 쓸 때도 있고 그 수단적이긴 한데, 다만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항상 동시에 목적일 수 있도록 동시에 목적으로 대여. 그래서 수단으로만 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목적적으로 대여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의 가치, 이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인격이라죠. 물건의 가치를 가격이라 하듯이 인간의 가치는 인격이랍니다.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비교될 수 없다는 거죠. 쌩님은 1,000원짜리, 장동건은 5만원짜리 이렇게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장동건, 쌩님 똑같은 인격적 존재죠. 얼굴은 못나 쓸 수가 있는 거죠. 얼굴은 얼굴이고 인격적으로는 가치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결국 우리는 내가 그래서 남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남을 대할 때는 내가 높은 입장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항상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돼. 그래서 혹시나 수단적으로 대화하더라도 어때? 동시에 목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쓰지만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적성의 법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인간의 인격성의 존엄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존엄성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존엄성의 법칙. 다음 마지막으로 자율성의 법칙입니다. 아까 봤듯이 법칙이란 것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가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적인 거죠. 자율은 내가 스스로를 제어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마치 목적의 왕국, 이 목적의 왕국이라는 나라의 입법가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그런 법을 지키는 복종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입법자이면서 복종자이다. 즉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킨다. 즉 자율적이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을 자율성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이 목적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목적의 왕국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치 우리가 목적의 왕국의 시민인 것처럼. 시민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거죠. 시민과 시민은 다릅니다. 시민은 단지 복종만 할 뿐이고 시민은 입법하면서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율적인 존재를 시민이라 하지 복종적인 존재는 시민이란단 말이야. 마치 목적의 왕국의 시민인 것처럼 행위하기 때문에 목적의 왕국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나 또 하나 특징, 자율적이다. 인간이 자율적이다라는 것은 자유가 전제되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다. 인간이 스스로 제한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지배다. 우리 전에 배웠던 자유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 스피노자 할 때 배웠죠. 자기 지배입니다. 자기 지배. 내가 스스로 나를 지배한다고. 타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자율적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배한다는 거죠. 그 자기 지배를 의미하고, 자기 지배는 뭘 의미합니까? 자유죠. 그 자유가 전제돼야지 자기 지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율성의 법칙은 인간이 무슨 존재다? 자유로운 존재라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내용들이 굉장히 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히. 도덕법칙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 인식 근거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 법칙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 자연계에서 자유로운 존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만약에 자연의 법칙에만 지배받는다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특이하게도 도덕에 있어서만큼은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죠. 그렇죠? 스스로 법칙을 세운다. 스스로 지배한다는 거죠. 자기 지배. 자연 내에서 자기 지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따라서 자유로운 존재.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보편성의 법칙, 자율성의 법칙, 뭐 목적의 완곡 법칙, 이 세 가지 법칙 모두 다가 어찌 본다면 스스로 법칙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똑같은 법칙 아니겠습니까? 결국 스스로 법칙을 만든다는 의미는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법칙을 만든다. 자기 지배하는 존재, 즉 자유로운 존재라는 얘기고, 따라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다? 도덕 법칙이죠. 알겠죠? 그래서 도덕 법칙은 인간 자유의 인식 근거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칸트가 볼 때 행복이란 것도 일종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덕을 지키는, 보통 저 아리스토텔레스 돌아가면 알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덕을 얻으려 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즉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도덕적 행위는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칸트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칸트는 행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 얻게 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바라보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복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렇죠? 행복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런 행동을 굳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는 의무에 따라서 도덕적인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의무에 따라서 도덕적인 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에 부차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나 행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피해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믿고 도덕을 꾸준히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중에 이 얘기는 목적론적 윤리와 비교되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우리 칸트 배운 것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키워드만 한번 얘기해볼게요. 어차피 내용은 번잡하니까. 순수한 도덕적 의미를 찾고 있다. 그래서 순수한 의지, 이것을 순수한 도덕의 모습을 찾고 싶었다. 이상주의다라는 표현을 쓰고, 당연히 순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어야겠죠. 오직 선의지에 따른 행동만이 선하다. 도덕적 행위다. 선의지에 따른 행위는 일단 일종의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올 수밖에 도덕이란 것이. 그래서 의무라는 것은 그 내용은 뭐냐? 일종의 정언 명령 형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 행위를 당연히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법칙처럼, 필연적인 법칙처럼 느껴야 되고, 따라서 도덕은 마치 무엇인 것처럼 법칙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법칙의 내용은 뭐가 있냐? 보편성 특징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항상 사람 목적이 되니까 인격성 있어야 되고, 인격 전문성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 자율성, 이 기본적인 특징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행위는 항상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보편적이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자율적이어야 되는 그런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이 통해서 알겠지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 인간은 늘 이런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스스로 지키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 이런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답이 나오겠는데 보니까. 저는 잠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안돼. 이거 한테 망칠 순 없어. 잠깐 눈을 감으세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따스한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의지가 자기 준칙에 의해 스스로 동시에 보편적으로 법칙을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행위하라. 칸트입니다. 칸트 시간에 배웠잖아요. 칸트 플러스니까 이제 이게 몇 번째 법칙일까요? 법칙인데 법칙 중에 몇 번째 법칙? 첫 번째 법칙이죠. 보편성의 법칙입니다. 보편성의 법칙, 그 내용이죠. 그렇네요. 자, 봅시다. 소년 옳지 않은 것은 나와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모두의 공평무수한 감정이다. 이거 누굽니까? 휴미죠. 사회적 동의에 대한 보편성이야말로 도덕의 핵심이다. 사회적 동의에 의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회적 도덕 법칙은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주는 겁니다. 사회적 동의는 걸 얻지 않습니다. 행복이야말로 인간의 유일한 진정한 목적 아니라 그랬죠.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은 순환되니까. 우리는 타인을 결코 순환으로만 대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 법칙, 즉 목적성의 법칙이죠. 그런 내용 나오고 있고, 도덕은 일종의 지식이며 부도덕은 무지의 결과이다. 이거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이죠. 답은 4번. 아잉.
자, 이번 시간 그래서 우리는 칸트의 그 어렵다는 칸트, 그 중요하다는 칸트를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몇 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쌤 한 얘기 참 많았는데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